자, 그럼 이 표준형 금리수업, 이걸 왜 쿠폰 수업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 채권에 정기적으로 주는 이자, 그걸 이제 쿠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채권을 서로 이제 맞교환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발행을 한다, 이제. 한쪽은 고정금리를 발행하고, 한쪽은 변동금리로 발행을 하고. 그래서, 그 쿠폰 주기 6개월마다, 쿠폰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셈이 된다. 그래서 쿠폰 수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정 변동금리 수업, 픽스드 플로이팅 레이트 수업,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업, IRS 하면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보통 표준하면 항상 이 파생 상품에서는 스탠다드라는 말보다는 플레인 바닐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스탠다드라는 말 대신에. 상당히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안드로이드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이름 정할 때, OS 정할 때 젤리 이름 막 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자, 바이어 계약과 선물도 계약할 때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그걸 정하잖아요.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여기서 이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정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누가 어떤 포지션에 쓰느냐를 이제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매수 포지션에 섰다, 뭐, 그걸 편의상, 어떤 쪽을 매수 포지션에 섰다, 이렇게 하냐면,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쪽을 매수 포지션에 섰다, 그렇게 얘기를. 이쪽에 이제, 이쪽이 이제 고정금리, 이쪽이 이렇게 변동금리. 그래서 이거를 fixed rate payer다, 그렇게 봐요. fixed rate payer.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얘기하면 고정금리채를 발행하는 쪽이 되겠죠. 혹은 채권 직접 금융이 아니라 간접 금융이라 그러면 고정금리를 고정금리로 차입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셀러 쪽은 variable rate payer.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셀러라고 그러고 어느 쪽을 바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확실하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fixed rate payer,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쪽을 바이어라고 한다. 그쪽만 확실하게.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누가 지급하느냐. 결국은 이 인터레스트 이 수합 시장에서 결국 선물 가격을 정한다고 했을 때, 선물에서 선물 가격을 정한다는 거에 해당되는 게, 이 IRS에서, 수합 레이트를, 그러니까 수합 가격을 정한다 할 때, 그 수합 가격, 수합 레이트이 뭐냐면,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야 뭐 그냥 변동하는 거니까, 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물론 이제 가상금리를 정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상금리는 뭐, 한 번 정해놓고, 보면 변동금 대략 뭐 어느 정도 신용등급이면 뭐 가상금리가 얼마다 이런 건 뭐 시장에서 통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L에서 달라지는 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픽스 레이트 이거를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계약할 때마다 고정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합 가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어느 쪽에서 지급하느냐. 그걸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fixed rate payer, 그거를 이제 바이어다. 수합 계약의 매수 포지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는 자기는 고정금리채를 발행을 하고, 여기서 고정금리채를 발행을 하고, 변동을 매수를 하게 되죠. 이쪽은 이제 거꾸로 이제 변동을 발행하고 고정을 매수하고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매입한다는 거를 뭐 운용한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채권이 아니라 간접금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하는
그런 식으로 뭐 대출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운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동일한 통화 표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원금은 오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고정금리 발행했다가 변동금리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고정금리 발행하면 이쪽에서 셀러한테서 돈이 들어오겠죠? 처음에 액면 발행을 했다 그러면 채권에 액면 발행을 했다 그러면 액면가에 하고 똑같이 채권 가격을 정한다는 걸 액면 발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액면 100이다 그러면 100이 들어오잖아요. $100가 들어왔다. 또 동시에 똑같은 금액을 매수하겠다면 $100 주죠? 그죠? 그래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쪽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결국 처음에도 돈 거래가 안 일어나고 맨 나중에 만기 때도 그 원금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니까 액면가에 해당되는 건 전혀 교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만 서로 중간에 오가게 된다. 근데 금리도 이렇게 오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차익만 지불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디퍼런스 책이다. 그럼 명목 원금에다가 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의 차익의 절대값 해당되는 게 어떤 한 당사자한테 다른 반대쪽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금리 수합이란 계약기간 동안 장기의 고정금리, 보통 뭐 10년 이상짜리 굉장히 많이 발행돼요. 장기의 고정금리하고 단기의 변동금리가. 그러니까 이 변동금리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간격으로 계속 만기 연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6개월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만기가 되면 다시 만기를 연장하고 연장할 때마다 금리를 다시 또 바꾸고 그런 식으로 계속 6개월마다 연장하는 차입 같으면은 계속해서 만기 연장을 해주는 그런 식의 차입 또는 채권 발행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경우에 단기 변동금리의 기준은 뭐 국제시장에서 리버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니까 이의제기 없이 또 리버금리라는 게 달러 표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각종 통화 표시의 리버금리도 같이 발표를 해요. 리버가 달러 금리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리버라는 거는 이제 그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금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 여러 은행들이 이제 그 예금하고 대출 해주고 신용 등급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더블 A 마이너스. 그건 지난번에 뭐 리버 금리 산출할 때 한번 얘기가 됐던 거. 더블 A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블 A 마이너스의 리버 금리하고 서로 맞교환되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 장기 고정금리는 더블 A 마이너스 등급의 신용 등급 그거에 해당되는 고정금리다. 그렇게 되는 셈이다. 그런 겁니다. 리버 금리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그렇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계약 스펙을 보시면 명목 원금, 노셔널 프린시플. 그 다음에 고정금리를 픽스트 레그라고 그러고 변동금리를 플로팅 레그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고정 쪽, 변동 쪽, 뭐 그렇다는 얘기죠. 고정 쪽, 변동 쪽.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수합 계약, 선물 계약의 선물 가격 정하는 것처럼 수합에서도 수합 계약이면 수합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걸 바로 이제 고정금리를 바로 그런 수합 가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금리에다가 가격이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합 레이시란 말을 많이 쓰게 돼요. 물론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수합 프라이스란 말을 많이 쓰고 실무에서는 어감이 이상하잖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합 레이시란 말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레퍼런스 레이시라고 원화 수합의 기준금리는 CD금리. 아까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여기는 뭐 만기도 없고 뭐
그냥 91일물짜리 그냥 CD금리 하나만 갖고 그냥. 이자 지급 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매월로 할 수도 있고 매분기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에서 이자 지급 주기를 정하는 거죠. 이자 지급 주기는 물론 이제 이거는 변동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동금리 를 다시 산출하는 적용되는 이 변동금리 L 리버금리라면 이거를 다시 산출하는 적용되는 그런 주기를 정하는 거가 될 거고, 고정금리라면 뭐 쿠폰도 고정금리채를 발행하게 되면 쿠폰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쿠폰을 주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예요. 변동금리가 그렇게 주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그에 맞춰주는 거다. 그게 아니고 뭐 하여튼 채권이란 거는 그런 식으로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채는 어떤 6개월 주기로 그렇게 해요. 회사채 같은 경우도 되게 6개월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는 3개월로 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되게 경우에서 뭐 6개월이 거의 뭐 스탠다드.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이때 확정되고 그때 변동금리를 그때 그 기말에 지급을 해주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적용되는 금리가 갱신이 되는 거죠. 6개월마다 그러니까 금리를 갱신해 준다. 아니면 6개월짜리 채권을 계속 만기 연장을 한다. 그때마다 금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금리는 알파가 0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가상금리가 적용된다, 그런 겁니다. 자, 금리 수합도 이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서 활용하는 그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항상 세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하죠. 스페큘레이션, 헤징, 그 다음에 아비트러지. 보통 이것만 동명사를 하고 보통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관례적으로 실무에서 헤지보다는 헤징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뭐 헤징을 하든 헤지를 하든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실무라는 거는 어떤 뭐 논리를 갖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그런 거. 그래서 금리 수합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스페큘레이션 목적.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투자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기초 상품이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돈을 벌던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세이브하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금리에 대한 배팅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팅 맞으면 버는 거고 틀리면 손해 보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페큘레이션이다. 항상 목적은 파생 상품의 목적은 해지를 목적으로 만드는 거를 사람들이 활용을 아비트러지나 스페큘레이션, 그 중에서도 스페큘레이션을 가장 많이, 파생 상품의 한 90%는 스페큘레이션 거래예요. 본래 목적은 헤징이지만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이 비난을 받는데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겠죠. 헤지에 이게 거래 상대방의 역할을 누가 해줘요? 대개의 경우에 스페큘레이터들이 해주게 되거든요. 스페큘레이터 하는 사람들이 해줘요.
거래 상대방이. 헤징을 하는 사람은 뭐 자기가 딱 맞게 자기가 원하는 뭐 수학 같은 뭐 딱 계약 기간에 자기가 원하는 뭐 L 플러스 얼마 뭐 하고 싶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고정금리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자기가 딱 원하는 상대방을 딱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딱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여러 그 상대방에서 자기가 딱 맞는 거를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터는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 그 스펙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주 스페큘레이터 굉장히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저가 이제 하나 딱 골라야 되는. 그래야 빨리 계약이 체결되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저보다는 스페큘러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야? 이 본래 목적이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아비트러지가 상당히 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아비트러저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심하겠지만 IRPT에서도 받고 선물에서도 받지만 그게 균형으로 가잖아요. 균형 외환 시장을 균형으로 맞춰주고 선물 기초 자산의 가격을 균형으로 맞춰주고 막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물 쪽에 선물이 현물 쪽에 시장에 영향을 아주 강하게 주죠. 균형으로 가도록 유도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비트러지가 그거를 거래를 하려면 그 상대방의 스페큘레이터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쪽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스페큘레이터들이 원래 그 거래 그 마인드가 상당히 투기적이기 때문에 즉 투전판이라고 하는 상당히 투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는 거지. 그 스페큘레이터의 존재 자체는 비난을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 이것도 먼저 예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멀하게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박진우 교수님 책 211페이지 본문에 나와 있는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에 수학 거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기에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가 있다. 본드가 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근데 고정금리 채권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7%짜리 본드 포트폴리오건 하여튼 본드건 하여튼 뭐 평균적으로 7%건 그냥 똑같은 7%짜리건 하여튼 7%의 고정금리가 있어 고정적으로 수익률이 쭉 나오고 있다. 근데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만약에 수합을 안 한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면 되게 어떻게 하냐면 고정금리 채권을 채를 매도를 하고 그걸 다시 변동금리 채권 채를 매수를 해요. 아니면 변동금리채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금리가 앞으로 뭐 당분 쭉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변동금리채가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채가 3년짜리였다. 그러면 변동금리채도 그냥 잔존 만기가 3년 남았다. 그러면 변동금리채도 3년으로 해서 하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뭐 6개월짜리 단기 채권으로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단기채를 롤오버를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롤오버라는 건 계속 만기 연장을 한다 이거죠. 만기가 되면 다시 같은 만기의 채권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은 금리 예상대로 간다면 그런 채권으로 롤오버를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변동금리채를 3년짜리를 매수하나 6개월짜리 단기채를 3년 동안에 계속 6개월마다 롤오버 하나 뭐 마찬가지인 거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고 투자 기간을 3년으로 잡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변동금리채를 매수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아까 그처럼 롤오버를 한다는 대안도 있어요. 근데 그 대안 말고 이거를 택했다가 아예 변동금리채 3년짜리를 해서 자동적으로 롤오버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이제 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그냥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팔아야 돼. 다시 사야 돼요. 근데 채권 시장이 유동성이 항상 문제예요. 유동성. 수합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 유동성이 상당히 문제예요. 유동성. 원하는 시점에서 팔리느냐, 또 바로 교체하기, 바로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항상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유동성 문제가 항상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걱정이 없는데, 채권 시장은 워낙, 거액의 거래가 우리나라 시장 같은 뭐 100억 단위로 거래가 되고, 그래서 그 채권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도,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식 시장에 비해서 소액 투자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액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채권 시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각종 거래 비용이 또 막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낳게 하는 방법이 바로, 있다. 그게 바로 수합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 결국 이렇다는 얘기는 고정금리를 포기하고 변동금리를 받겠다. 그런 얘기죠. 이걸 포기하고 이걸 받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이걸 받겠다. 그러니까 금리 수합하고 느낌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 자, 이 사람이 A, 이쪽 상대방, 이쪽은 수합 딜러라고 하네요. 딜러. 수합 딜러면 은행을 얘기해요. 수합 뱅크하고 수합 딜러. 딜러라고 하는 건 이제 항상 거래의 상대방이 돼주겠다 하는 거니까 편의상 그냥 딜러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고정금리 채권을 매도했다고 하는 건 고정금리 채권을 자기가 포기하고 변동금리를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냥 고정금리 채권을 내주면 돼요. 이걸 팔지 않고 하는 방법이니까 수합이라는 건 이 고정금리 채권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똑같은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7%는 그럼 너 가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팔았으니까 자기는 이거는 이제 포기한 거니까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딜러한테 주겠다. 상대방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변동금리 채권에서 주는 금리를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리버 플랫이다. 이제 L 퍼센트자를 빼면 7을 내주고 L을 받겠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7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자기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7%가 들어오면 그 7%를 바로 그냥 딜러한테 넘겨주고 대신에 L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지금 순수하게 따져보면 7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기한테 들어온 돈, 일정 간격으로 들어온 돈은 7%에다가 여기서 일단 7%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합계약에서 7 나가고 L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L로. 결국 자기한테는 L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은 없어져 버리고. 결국 고정금리 채권을 매도하고, 매도했던 거와 똑같죠. 없어졌으니까. 안 들어와야 되죠?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대신에 변동금리채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변동금리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야?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7은 사라지고 L이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효과를 났죠. 그래서 금리 수합에서는 나중에 이제 저 복잡한 이제 거래가 나오는데 항상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들어온 대로 내주고 받은 대로 흘려보낸다. 그런 팁이 있는데 그 팁을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난 받은 대로 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간단하니까 지금 7 들어오고 7 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L을 받겠다. 나중에는 막 화살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쪽에.
들어온 대로 내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수합 계약에서 바이어가 되냐 셀러가 되느냐, 즉 자기가 고정금리 페이어가 되느냐 아니면 리시버가 되느냐. 페이어 이쪽에서는 지금 받은 걸 내주는 걸로, 고정금리죠. 받은 걸 그대로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 그릴 때 이거랑 똑같이 위치를 이렇게 높이를 똑같이 해서 이쪽으로 해주고 이쪽을 받고. 그래서 그림만 보면 이거는 받은 대로 쭉 나가고 들어온 거. 그래서 여기서는 0, 여기서는 L. 그래서 최종적으로 L.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금리 예상대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L로 바꿨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 맞으면 좋은 거고, 만약 예상이 틀리면 계속 L이 뭐 하락한다 그럼 뭐 실패하는 거고. 결국 자기가 L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상승 예상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거를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합 계획을 하려고 그랬겠죠. 상승 예상에서 수합 계획을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는 자기가 고정금리 자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걸 변동금리 자산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수합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금리 자산 있다 그러면 그거를 수합 계약을 통해서 변동금리 자산으로 합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정금리부 채권하고 변동이자 수치 수합을 하게 되면 변동금리 채권으로 합성한 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이제 변동금리 채권하고 고정이자 수치 수합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자기가 고정금리 채권을 합성해내는 그런 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죠. 두 번째.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요.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 사례는 제가 다른 책에서 뽑아. 우리 교재 없어서.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자산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정금리 자산으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변동금리 자산을 팔아버리고. 여기서 MMF를 택한 거는 MMF가 하루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만기가 뭐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는 뭐 MMF가 만기가 한 달짜리. 그래서 이게 단기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 자산으로다 MMF를 예를 든 거예요. 하루짜리가 아니야. 이쪽에서 이제 얼마가 넘어온다고 지금 가정을 했어요. L이 넘어온다고. 변동금리. L이 넘어온다. 그러니까 연율로 따져서. 그럼 여기 이제 거래 상대방, 딜러. 보통 수합계약은 딜러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L을 그냥 그대로 내주고, 받은 거 그대로 내주고, 대신 여기서 고정금리를 받는. 고정금리가 여기서 7. 자, 그러면 L은 받은 거 그대로 내주잖아요. 그대로 내주니까 L은 사라지고 자기한테서 떠나버리고 대신 7을 받으니까 자기한테 순수하게 남는 건 7. 그림만 봐도 그냥 계산을 안 해보고 그림만 봐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L. 그래서 7 들어오고 L 나가고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 자산하고 수합계약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 그런 거죠. 이게 이걸 변동금리 채권이라고 본다면 변동금리 채권 MMF 또는 하여튼 변동금리 이걸 뭐 FRN이라고 좀 그러는데 플로팅 레이 노트 변동금리 채권 여기 이제 변동금리 채권이 자꾸 나오니까 이걸 보통 FRN이라고 해요. 플로팅 레이트 노트.
보통 채권을 본드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노트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빌은 단기 채권에 쓰고 1년짜리 1년 이하 그 다음에 중기를 노트라고 그러고 뭐 본드를 장기라 그런다. 근데 그건 뭐 대체적인 기준이고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없고. 하여튼 근데 플로팅 레이트는 되게 장기보다는 중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노트란 말을 많이 써요. FRA. 뭐 FRA든 하여튼 MF든 그런 변동금리 자산에서 이렇게 변동금리가 이렇게 싫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변동금리 채권을 팔고 고정금리 채권을 원래는 사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 해결하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변동금리 채권을 가만히 두고 그대로 두고 이거를 추가적인 수학 계획을 통해서 성격을 맞바꿀 수, 그러니까 합성해낸다. 우리가 원하는 고정금리 채권으로 합성해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포멀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산 수합이라고, 자산 수합. 자기가 자산을, 성질을 맞바꾼다. 그런 얘기죠. 자산 수합, 여기 채권 수합. 이거는 채권의 본드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채권 채무할 때, 그 채권에 해당되는. 고정금리 자산, 변동금리 자산. 네.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이 방향으로 하고 싶은 거고,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네, 변동금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받고 싶어 하겠죠? 고정금리 자산으로. 그래서 현재의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만 이렇게 바꾸는 방식.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아까처럼 채권만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 해결한다면, 고정금리 채권을 팔고, 그거를 변동금리 채권, 혹은 여기서 숏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계속 롤오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 더 간편한 방법이 그대로 두고,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처분한다는 거는, 뭐, 각종,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각종 채권들이 막, 포트폴리오가 막, 뭐, 뒤섞여 막 있고, 십박죽 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고정금리 채권들만 그러면 골라서, 모아서,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그것만 이제, 계산해서 수합하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안 그러면 그 채권들을 다 갖다 팔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동시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 계획을 하면 동시에 딱 해결한, 동시에 팔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딱 나오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를 자산 부채 구조의 전환이다. 지금 이제 자산 수합으로 왔으니까 자산 구조를 변하는 거다. 밸런스 쉿, 리스트럭처링, 뭐, 부외 거래, 오프 밸런스 쉿. 그러니까 수합을 부외 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기존 자산 혹은 뭐 기존 부채를 건드리지 않고 자산과 부채라는 게 대차 대조표에 기록되는 거니까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자산 수합이니까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운용 자산의 성격을 바꾸겠다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새로운 자산으로 바꾸면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고정금리 채권이 뭐 변동금리 채권으로 아니면 그 반대로 이렇게 자산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즉 수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건드리지 않고, 그죠? 이거 건드리지 않고 추가적인 여기 수합 계약. 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오프 밸런스 쉿이다 그렇게. 오프 밸런스 쉿이다 그렇게. 언밸런스 쉿 아니고 장부상의 거래가 아니고
장부 외 거래다. 그래서 오프 밸런스 시트. 그래서 이 스왑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건 획약적인 스왑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자산의 성격이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왑 거래를 주에다가 각주던 주던 각주에다가 주석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부외 거래다. 대차 대조표를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각주의 명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래다. 반드시 성격을 바꿔놨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고정금리로 자금을 운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해 준 다음에 금리 수합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막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도 은행에서 하기도 해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고정금리로 운영하고 싶은데 왜 고정금리로 운영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은행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쪽.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행 쪽이. 부채 쪽이 고정금리 부채예요. 근데 이 자산 쪽이 이게 변동금리 쪽 자산이란 말이에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부채는 계속 예금은 계속 고정금리로 쭉쭉 다 빠져나가는데 변동금리는 이쪽은 변동으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이쪽이 변동금리에서 자산 쪽에서 금리가 적게 들어오고 이쪽은 고정이니까 더 많이 나가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자산으로 성격을 간편하게 바꿔놓는 스왑 거래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수합. 네, 부채 수합 같은 경우. 자, 이제는 이제 부채 성격을 바꾸고 싶다 그런 얘기겠죠? 아까 자산 쪽하고는 서로 이제 금리 전망에 따라서 서로 이제 반대쪽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고정금리 채무가 있으면 이거를 금리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럼 변동금리 채무로 바꾸고 싶어 할 테고. 변동금리 채무를 갖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 채무로 바꾸고 싶어 할 거고. 이런 채무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더더욱이 더 그래요. 채무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보통 리파이낸싱이라고. 아까 채권 같은 거 갖고 있으면은 채권은 상대적으로 편리하죠. 채권 시장, 유통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산 수합 같은 경우에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냥 시장에다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근데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근데 그거를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다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대출을 조기 막 상환을 해야 되고 억지로 자기가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갚아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편한데 그런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스왑으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으로 하게 되면 물론 채권 시장이 유동성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금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차입금이라고 하면 워낙 불편하고 자 채권으로 발행을 했다는 얘기죠. 채권을 했다면 발행했다는 얘기고 은행 차입을 했다는 거죠. 간접금융 차입을 했다. 그러면
이걸 리파이낸싱 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부터 은행 차익 같으면 이거를 상환을 하고 조기 상환을 한다는 거죠. 조기 상환. 조기 상환. 조기 상환한 다음에 다시 재차입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기 상환. 이때 이거를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라고 그러죠. 조기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발생하게 돼요.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채무 수합을 하고 있잖아요. 채무를 이제, 성격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채무를 지금 없애버리고 다른 채무로 지금 갈아타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합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차입. 그러면 또 여기 또 재차입하는데 또 뭐, 좀 거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 상환할 때 페널티 받고 재차입할 때 다시 또 각종 수수료들 다 내고 아주 번거롭죠. 이쪽이. 자, 그러면 이제 채권 발행은 이거보다는 이제 간편한데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채권을 발행했다. 근데 고정금리 채권을 발행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기 상환을 해주고 변동금리 채권으로 맞바꾸든지 아니면 뭐 단기 채권으로 롤오버를 계속 당분간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든지. 채권 발행했을 때 조기 상환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채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채권을 다시 상환해 주겠다 연락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조기 상환한다. 조기 상환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뭐가 있을까요? 채권에서 원래 그런 옵션이 붙어있는 채권이 있죠? 그런 옵션이 붙어있는 채권이 뭐예요? 조기 상환 옵션이 붙어있는 채권. 그걸 뭐라 그래요? 콜러블 번드라고. 우리말로 무슨 수의상환 무채권이라고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써서 뭐 한짝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말은 거의 실무에서 잘 안 써요. 콜러블 번드라고 쓰지. 쉬우니까. 발행자가 콜하는 게 콜옵션하고 똑같죠. 원래 그 정해진 조기 상환 가격으로 조기 상환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죠. 콜옵션에 해당되는 행사 가격에 해당되는. 그래서 조기 상환 가격으로 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콜러블 반도로 아예 발행할 때 그런 옵션이 없는 그런 채권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채권 시장에서 사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발행한 거를. 바이백이요. 유통시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죄다 다 사들여야 된다고. 죄다 다 사들여야 돼. 발행기업이. 이걸 죄다 다 사들여야 돼요. 다. 전부 다. 전부 다 사들일 수 있나요? 팔아야 살 거 아니에요. 팔아야. 시장에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아까 콜옵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강제로 사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강제로 사들일 수도 없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밖에는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해요. 아까 채권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요. 아까는 그건 뭐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뭐 안 팔리면 뭐 안 사지면 뭐 어쩔 수 없다. 뭐 괜히 뭐 긁어부스럼 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채무 같은 경우에 이거 뭐 다 사들인다. 다 사들여야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는 뭐 다 못 다 못 팔아도 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채무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자기 돈이 나가는 거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 사들여야 된다.
이게 바이백이 실패할 수가 있다. 바이백 실패 위험. 그렇죠? 이쪽에서는 각종 수수료가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양쪽 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 수합을 하게 되면. 자, 봅시다. 먼저 금리 상승 예상 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부채니까,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금리 상승.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해 놓은 경우에, 채물, 발행해 놓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자, A기업이, 이쪽은 이제 그 부채니까 화살표를 이쪽 나가는 거. 제가 캐시플로우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항상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나가는 거니까 자기 쪽에서 변동금리 차입금, 이쪽 우리나라 예네. CD 플러스 1.2%로. 그럼 변동금리 차입이 있다. CD 플러스 1.2. 이쪽에 딜러, 이걸 이제 수압뱅크, 이쪽 산업은행.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쪽을 받아야 되죠? 변동금리 쪽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CD 플러스 1.2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2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됐는데 6 이거를 CD 플러스 1.2로 안 하고 그냥 CD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1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똑같아지는 거죠? 1.2를 서로 받았다가 안 받고 덜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압에서는 이런 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문제도 아니죠.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하여튼 이런 식의 주고받은 거니까 이게 차액만 갖고 따지면 된다는 거를 빨리빨리 아주 간단한 거부터 자꾸 이상하다 느끼면은 곤란해요. 이런 경우는 일부러 이게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 예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6%짜리 고정금리 채권으로 막바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채무 수합계약 CD 플러스 1.2 기존 채무에서 나가는 지금 거죠. 나가는 비용 CD 플러스 1.2 나가는 걸 그냥 플러스로 두고서 그럼 여기서 6이 나가죠. 그리고 들어오는 걸 마이너스 CD 플러스 1.2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결합하면 6 기존 정부상 거래 그 다음에 이쪽이 수합계약 그래서 기존 장부상 거래를 바꾸지 않고 부외 수합으로 추가를 시키면 이렇게 기존 장부에 있는 거를 바꿔놓은 셈이 된다. 번거로운 절차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백을 한 다음에 새롭게 발행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상만 하면 더 간단하다. 여기 추가적인 예가 박준희 교수님 책 연습 문제 1번 7장 1번 보시면 변동금리 채무가 자, 이 파생 상품 중에서 이 금리 수합이 제일 쉬워요. 원래 이게 뭐 계산이란 게 진짜 여기는 덧셈 뺄셈밖에 없고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화살표 방향대로 그림만 잘 그리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L 플러스 2.5 이 경우가 이제 변동금리 쪽에서 L 플러스 2.5가 아니고 L이 되는 그런 계약을 한 거죠 지금. L 4.56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옆에 딜러가 있는 거는
이쪽은 뭐 딜러 쪽이니까 딜러라는 게 이제 그 매수 매도를 하는 거니까 이쪽에 지금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수합 계약의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수합 계약을 셀러가 됐던 거죠. 셀러. 이쪽에서는 셀러가 됐다가 그죠? 이쪽에서는 다시 바이어가 되는 거죠. 바이. 그래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를 먹는 거죠. 그래서 보면 L 받아오고 4.12. 물론 A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건데 딜러가 지금 이런 식으로 4.56 받고 4.12 내주고 L은 받고 L 그대로 내주니까 여기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가 이 딜러가 0.44 고정 수익으로. 자, 이렇게 되면 A 기업이 최종적으로 채무를 몇 %의 채무로 바꾼 거야? L 플러스 2.5 기존 채무고 그 다음에 수학계약에서 4.56 내주고 L 받으니까 그리고 4.56 플러스 2.5 그죠? 7.16 7.16 맞죠? 7.16 7.16에 바뀌었나? 너 계산을 뭐 잘못한 모양이네. 56이 아니라 16이 56이 아니라 16이구나. 16 6.66 지금 이 경우도 그림만 보고 계산을 굳이 안 해봐도 그죠? 계산을 굳이 안 해봐도 그림만 보고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L 받아가지고 L 플러스 2.5 나가잖아요. 이제 이쪽은 지금 부채 쪽이니까 부채 쪽 성격을 바꾼 거니까 자기 쪽에서 순수하게 나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니까 L 받아서 L 플러스 2.5 나갔으니까 이 변동금 쪽에서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2.5잖아요. 2.5 L에다가 2.5 더해서 L 플러스 2.5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2.5 우리 여기서 4.16 그러니까 이거하고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굳이 그러니까 이걸 써봐야지만 이렇게 알겠다. 아까처럼 뭐 이거 L 플러스 2.5로 똑같이 돼 있으면 이렇게 쭉 나가갖고 위에 것만 이 숫자만 따오면 됐었는데 그렇게 할 땐 쉬웠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써봐야지만 알겠다.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요. 그래서 빠르게 계산하려면 이 화살표를 따라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하락 시 금리 하락할 경우는 이제 고정금리 채무를 변동금리 채무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A기업이 8%짜리 지금 고정금리 차입금이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처럼 그거를 뭐 조기 상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뭐 아주 번거로운 절차 조기 상환한 다음에 다시 또 채무를 다시 일으켜갖고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을 아주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추가적인 수합 계약을 이렇게 맺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수합 딜러하고 팔 받고 L을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팔 그대로 흘러가고 자기한테서는 순수하게 L만 남기 때문에 변동금리 채무를 쉽게 바꿔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합 연계 대출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스페큘레이션에 집어넣은 이유가 아까 뭐 자산 수합도 그렇고 부채 수합도 그렇고 자기 예상이 맞으면 성공하는 거고 자기 예상대로 안 가면 이제 후회스러운 거죠. 이 수합 연계 대출을 보면 이제 그거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잘 되면 잘한 게 되고 예상 밖으로 되면 오히려 더 금리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채무자일 경우에 이 수합 연계 대출이라는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나왔던
그 고객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대출 구조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학 계약을 하라고 그런 건데, 변동금리 대출을 고객들이 기존에 받고 있다. 근데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리파이낸싱을 하고 싶다. 고정금리 채권으로 대출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그런 비용, 리파이낸싱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합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수합 연계. 아예 그냥 대출을 할 때 아예 수합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고객이 수합을 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대출 기간이 3년인데 3년 범위 내에서 고객이 수합 계약 기간 2년짜리 수합 계약을 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위 내에서. 자, 기존의 고객이 좀 세로로 그려놨는데 고객이 이쪽이네요. 자, 똑같이 은행이니까 여기다 보면 여신 계약을. 가로로 그려놔야지 편하죠. 지금. 고객이 지금 돈이 나가죠. 대출 받은 거예요. 변동금리 대출로. 얼마? CD 플러스 1로. CD 플러스 1로. 그러면 수학계약을. 물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이 변동금리 이쪽에 와야 되겠죠. 변동금리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쪽이 변동 쪽이 올 테고. 이쪽이 이제 고정 쪽이 올 테죠. 그래서 수학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수학계약이 CD요. 그 다음에 이건 O 이런 방식으로. 이게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이고 추가적인 수학계약을 할 수 있다. 2년 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점에서 3년 기간 동안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수학계약이 이제 시작되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금리는, 자, 그림만 보면 쉽게 하면 어떻게 해요? CD를 받아서 CD 플러스 1을 내주니까 자기가 밑에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게 1이죠. 1 플러스 그 다음 위에 흐름에서 자기한테서 나가는 캐시 아웃플로우가 5. 그래서 최종적으로 6. 6%의 고정금리 대출로 맞바꾸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한 달마다 한 달마다 금리를 갱신하는, 한 달마다 변동금리를 한 달마다. 2007년 7월 1일에 2007년 7월 1일에 3개월 CD금리 5%. 이건 물론 이제 그 7월 1일 시점에 5%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3개월 만기 CD금리가 되겠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리버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짜리 무슨 기준금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3개월짜리 그냥 CD금리를 이렇게 만기에 구애 없이 그냥 기간에 구애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결정된 시장에서 결정된 5% 금리. 그래서 지금 이쪽이 기존 대출 계약, 여신 계약, 은행 입장에서 봤던 여신 계약이죠. 고객 입장에서 차입. 그래서 6%의 금리를 지금 부담하고 있죠. 기존 대출에서. 그러면 수학 계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객이 CD를 수취하게 됐으니까 고객은 CD 5를 수취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이쪽 수학금리 있죠. 수학 고정적이 5%였죠. 5%를 고객이 내주는 그런 거 있죠. 수학계획에서 5는 뭐 계속 변하지 않을 테고.
이쪽 변동금리 쪽은 계속 뭐에 따라 변해요? 그대로 CD였기 때문에 이쪽 줄하고 이쪽 줄은 같죠? 수학계획에서. 이쪽이 지금 CD 금리니까. 이걸 합쳐놓으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봤다시피 6이 되죠? 그래서 6으로 다 고정시켜놨죠? 원래는 얼마였어요? 원래는 여기죠? 여기. 수학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금리죠, 이 금리. 이 금리를 쭉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학계약을 하면 쭉 6으로 고정시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게 어떤 때는 수학계약을 잘한 셈이 되고 어떨 때는 괜히 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6.2, 6.3 이럴 때는 이제 수학계약을 잘한 거.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예상대로 상승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제 세이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5.0, 4.8 여기서는 요때 두 번은 금리가 하락해 버렸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괜히 했다 싶기도.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베팅한 거대로 맞아 들어가면 이익이고 안 되면 거꾸로 가버리면 손해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칭. 해칭은 이제 금리 위험, 여기서 이제 무슨 위험을 제거하는 거, 금리 수합이니까 이제, 금리 위험을 제거하겠다. 그런 거죠. 아예 그냥 제거시켜버리겠다.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러죠. 아까 그것도 좀 전에 봤던 거 고정금리로 확실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도 해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예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상에 따라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고정금리로 했다.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이고 만약 목적 자체가 그러지 않고 그냥 금리에 대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싫다. 그래서 그냥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건 또 해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금리에 대한 해칭으로 본다? 그럼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수학계획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수합을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해칭을 완전히 제거하는 걸로 하는 거니까 좀 특별한 그런 상황을 놓고서 지금 그 위험을 제거한다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지 금리를 변동금리를 택하느냐 고정금리를 택하느냐 그런 택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택하는 거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리스크를 제거한다. 그런 의미 항상.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장 예를 보면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지금 어셋 라이어빌리티 매니지먼트, ALM 각종 어떤 위험관리 체계도 나오는 그런 사례인데 자산하고 자산 부채 관리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요. 금융기관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쪽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양쪽이 다 금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산도 금리로 나오고 부채도 금리로 나오고 이렇게 금리로 자산과 부채가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자산과 부채가 이쪽이 이제 자산이 변동금리 쪽이 상당히 많다. 근데 부채는 대부분 다 고정금리다. 이럴 경우에 이 부채를 변동금리로 바꿔. 이쪽에서 반대쪽에서는 자산, 부채. 이쪽에서 반대 상황, 이쪽에서는 자산이 대부분 고정금리 자산이고 부채는 변동금리. 이거를 고정적으로. 그래서 변동, 고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서는 역마진 이런, 그렇죠? 역마진이라는 게 뭐야? 역마진이라는.
뭐 양쪽 다 역마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이쪽에는 떨어지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가 있죠. 떨어지면 자산 쪽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는 고정되고, 이쪽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역마진이 생길 수가 있죠. 이쪽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은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수압을 이용해서 그런 리스크 자체를 아예 애초부터 금리 변동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겠다, 안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금리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변동이든 반드시 꼭 고정으로 다 이것처럼 고정으로 맞출 필요가 없고, 변동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뭐 자산에서는 여기서 L 플러스 2, 그래서 변동을 여기서 L 플러스 1로, 물론 이게 더 커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럼 바보고, L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것도 변동인데 정리하면 순수익이 1%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LL 제거되게. 그러니까 반드시 고정으로만 바꾼다 그래서 그게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으로 바꿔서 자산의 성격하고 맞춰서 하면 그것도 이제 금리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금리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뭐 고정 금리를 취하는 쪽, 뭐 그거를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경우, 자산하고 부채 양쪽을 동시에 이제 금리가 개입되어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역마진이 나오는 상황을 막으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변동금리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의 성격을 금리의 성격을 똑같은 방식으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게 양쪽에서. 자, A은행은 지금 변동금리 외화대출, 고정금리 외화차입이다. 국제금융이니까 뭐 그렇게 외화 쪽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B은행은 고정금리 외화대출, 변동금리 외화부채.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성격을 이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말했던 대로 이제 역마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예제를 봅시다. 박준희 교수님 책 207페이지 예제 2. 방향이 반대인 위험을 서로 상쇄시켜. 자, 이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복잡하죠? 아까보다 위아래 지금 화살표가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뭐 딜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뭘 딜러를 여기서 사이에 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딜러 안 끼고, 근데 보통 다 딜러를 끼고 해야만 해요. 거래 상대방을 자기가 찾겠다, 자기 조건에 맞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딜러를 끼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볼 거예요. 제일 복잡한 경우죠. 이제 여기 사이에 또 딜러까지 껴갖고 세 개 주체가 나와갖고 막 화살표가 그냥 위아래로 몇 개씩 막 하나, 둘, 셋, 네 개씩. 여기 지금 세 개죠. 자, 자산 쪽은 자기가 캐시플로우 받는 쪽은 자기한테 화살표 오게 하면 되고, 나가는 쪽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A가 L 플러스 0.5. 자산 쪽에서, 부채 쪽에서 8. 고정금리 부채, 변동금리 자산. 그럼 이거를 이제 변동금리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겠죠? B는 이제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일치하게 쭉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분석할 때 자기가 정해놔야 돼요. 위쪽을 오른쪽 방향으로 할지 왼쪽 방향으로 할지. 지금 이제 위쪽을 오른쪽 방향, 아래를 왼쪽 방향으로 정해놓고 한 거예요. 이쪽은 부채가 L 플러스 1, 자산이 10.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살표를 그냥 흘러가게 이렇게 내버려둬야 돼요. 흘러가게. 그냥 고정이죠, 고정. 고정 쪽을 밑으로 택했죠, 지금. 그럼 밑에는 고정이어야 돼요. 이쪽이 고정. 그러니까 이쪽에 수업 계약에 누가 바이어가 되느냐. 그러니까 픽스드 레이트 페이어라 그랬죠. 고정금리를 내주는 쪽이
수학 개혁의 매스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B가 고정금리 쪽은 밑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막 생각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그건 못하겠어요. 이제는. 이런 팁을 이용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그래서 이쪽이 고정금리를 내주는 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바이어가 되고 셀러가 돼요. 고정금리를 8로 내주기로 하는 계약이고, 물론 여기서 이 거래에서는 이 8마저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지수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X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L, 그러니까 변동금리니까 이거 X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여기 8. 이렇게 하면 A의 대차제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L 플러스 0.5 8. 자, 8을 내주고 8은 이쪽에서 온 것 같고, 이거 봐요. 8 그렇죠? 온 것 같고 내주죠? 그러니까 이 8은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온 것 같고 내줬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채무가 이게 8 고정금리 채무가 없어지죠? 대신에 L 플러스 0.5 네, 얼마를 내줘요? L을 내주죠? L을 내주죠? L 내주는 게 L 플러스 0. 얼마야? 0.5? 0.5 그래서 L 플러스 0.5를 받아서 L 내주니까 자기는 순수하게 0.5를 내준다. 그렇게 해서 이게 0.5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L이죠? L 플러스 0.5는 지금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이건 내버려둬야 되고, 지금 부채를 바꾸는 거예요. 부채를. 그래서 8을 내주고, 이거는 자기 자산에서 오는 거니까. 한쪽만 택해서 해야 돼요. 자산 부채를 모조리 바꿀 수는 없어요. 한쪽만 택해서. 자산을 냅두고 지금 부채 쪽을 바꿔요. 그래서 8을, 부채 쪽이 8을 받아서 없어지죠? 그래서 8은 없어지고 대신 L이 나가죠? 물론, 네트로 따지면 L 플러스 0.5를 받아서 L을 이제 내주기 때문에 결국 이 거래에서 자기 이제 대차 제도표 상에서 L 플러스 0.5가 마이너스 L라서 자기가 고정적으로 금리 스프레드를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죠. 예대금리 차 0.5를 먹는다. 그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고, 여기서 지금 부채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죠. 8을 내주고 L을 받는. 그 다음에 B는 L 플러스 1를 이쪽이네. 그 다음에 10, 저기 자산이 10이죠. 이쪽은 지금 이쪽도 이쪽을 지금 건드리고 돼 있죠, 지금. L 플러스. 보세요, 지금. 그러면 변동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10 들어오고, 10 들어오고 8을 내주네. 10 들어오고 8을 내주죠. 10 들어오고 8 내주고. 보십시다. L 들어오고 L 플러스 1. L 들어오고 L 플러스 1. 플러스 1. 네, 내주는 쪽. 9네, 9. 그죠? 이쪽은 안 건드리니까 자산. 저희가 내주는 쪽 하면, L 플러스 1, 요거 3개 하면서 수학계약하고, 요 수학계약하고, 자기 부채 쪽이요. 그래서 자기 부채 쪽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L 받아서 플러스 1 더 내주죠 지금? 1 더 내주고 그 다음에 8 내주고 최종적으로 9. 그죠? 이렇게. 그래서 L 플러스 1을 얼마로 바꾼 거야? 9로.
L 플러스 1 나가는 대신에 얼마가 나간 거야? 얼마가? L 플러스 1 나가는 대신에 8. 그리고 요 L 플러스 1을 L을 받아서 L 플러스 1 중에서 뭐예요? L은 여기서 받아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8하고 요 차액 1 하고 더해서 8 플러스 1. 기존에 채무하고 수학계약하고 이쪽에서는 기존에 채무하고 요 채무하고 요 수학계약으로 이렇게 두 개 하면 8은 그대로 내보내고 자기가 순수하게 내준 거는 L. 그렇죠? 네. 그래서 채무를 결과적으로 채무를 바꿔주는 거예요. 둘 다 채무의 성격을. 자산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바꿔줄 때 자산을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어느 쪽을 바꿀까를 이걸 그림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자산 내버려 두고 채무의 성격을 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수업 전에 보면 수업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L 플러스 0.5 마이너스 8 기존에 수업하기 전에 수취하고 지급하고 L 마이너스 7.5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리가 자산 쪽에서 L이 떨어지면 7.5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을 보게 된다. 아까 뭐 역마진이라고 했던 거요. B쪽은 10-L 플러스 1 수업 전에 그래서 9-L이 되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9보다 커지면 이쪽 부채금리가 커지기 때문에 역마진, 손실. 그래서 한쪽은 하락하면 한쪽은 상승하면 손실을 보는 그런 쪽이죠. 그럼 수학 후에는 전부 다 고정수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자산은 내버려 두고 부채를 바꾸는 거예요. 부채를 바꾸되 자산을 내버려 두고 부채를 바꾸되 수학계약의 상대자는 자기하고 사정이 정반대인.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기하고 사정이 정반대인. 이렇게 자산하고 부채 구조가 정반대잖아요. 그런 식의 수학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자기가 얻는 예대마진, 예금 대출, 예대마진 그걸 계산한 게 수학거래하고 합쳐서 0.5, A는 0.5가 나오고 B는 얼마가 나와요? 1.0, 19.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학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B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B가 더 유리하죠, 지금. 이 수학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평해질까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공평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그러니까 금리 위험을 그러니까 수학계약을 추가시켜서 예대 마진을 다시 계산하는 거. 지금 0.5, 10, 0.5, 1.0 그렇게 나온 거. 그게 뭐야? 똑같아지게끔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똑같아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8을 미지수로 놓고 이걸 x라고 놓고 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 뭐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 그냥 대강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어차피 예대 마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돼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거를 다 한꺼번에. 이걸 다 한꺼번에 하면 예대 마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자산을 빼면 부채에 대한 것만 나오고 여기서도 자산을 빼면 부채에 대한 것만 나오고 근데 한꺼번에 하면 예대 마진이 다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1 플러스 0.5 받아서 L을 내주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는 0.5죠. 위에 화살표에서는 그 다음에 밑에 화살표에서는 플러스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숫자가 좀 들어오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X 들어왔다가 8 나가죠. 그렇죠? X 들어왔다가 8 나가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를 좀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A고 B는 전체 거래에서 자
여기서 L 들어왔다가 L 플러스 1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1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저 위쪽에서는, 그다음 밑에 쪽에서는 10 들어오고 X 나가죠? 1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개하고 예대 마진이 서로 같게.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래서 X는 나오겠죠? 네, 그러면 서로 예대 마진이 똑같게 서로 공평하게 이 수압 렛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수압 렛을 결정하면 돼요. 이걸 미지수로 놓고 그런 문제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계산이 조심스러워야만 돼요. 실수하지 않게.